지구적 민주주의의 위기인데 저는 지구적인 민주주의의 위기가 극우화라는 현상보다는 극우화는 현상 중에 하나고 통치의 불능이 난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통치 불능이라 하면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 자체가 흔들린다. 이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며칠 전에 제레미 코빈이 저 가디언지에 쓴 칼럼이 있는데 그 내용도 그거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대표한다, 누구를 찍는다, 무슨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고 내가 찍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뭘 믿고 찍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에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그 한 현상이 극우화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종, 정당 약화, 통치불능, 극우 집단의 약진이 동시 지금 진행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극우가 약진하면 극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극자가 없는 극우만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요인은 이제 세 가지 구조적으로는 있다고 보고요. 부의 독점, 자본 축적의 위기가 근본적으로는 있고요. 지구적 불평등이 최근 30년 사이에 아주 극도로 진행이 돼서 상위 10%, 상위 1%가 이제 전체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 불평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직장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당 체제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니까 정당의 전통적 기반이었던 노조가 예를 들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흔들리니까 3인당이 폭망하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럽에서 3인당이 폭망하는 형태로 되고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유지는 하지만 결국은 이 공화당과의 이제 이 구도에서 계속 이제 밀리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세 번째는 이거 한국과도 굉장히 연관된 현상인데 정당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법이 정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소송 만능주의 사회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는데 이것도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 원래가 원조는 미국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법 만능주의, 소송 만능주의, 그다음에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갈등 해결의 기제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와 이제 같은 현상인데 전문가주의나 정보의 독점과 그 비공개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나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의 독점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개인의 무력감과 고독감이 있고요. 개인의 무력감과 고독감은 대체로 파시즘의 기반이 되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전체주의의 기반은 부르주아화된 개인의 고립이 결국은 이제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대중의 불안과 빈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미디어의 상업화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 트럼프 체제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트럼프가 저렇게 설치는데 왜 견제 세력이 없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낸 그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의 언론의 완전한 상업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ABC, CNN, CBS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가 사실상 거의 다 하나의 거대한 말하자면 메가 상업 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업 집단에 대한 미디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인데 옛날에 워너브라더즈니 뭐니 해가지고 합병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거의 하나의 미디어처럼 이제 이게 움직이고 다른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서 극우화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극우화되는 배경에는 여혐 문제도 있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정이 굉장히 큰데 미래의 불안은 노인 세대 즉 50대 이상의 세대들이 결국은 다 해먹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 폭등이나 집값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강남에 살고 있는 대개 50대 이상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방에 안 내려갑니다.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죽어도 안 내려간 이유는 쓸 돈이 없어도 안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강남 부자들의 부동산 집착이 결국은 젊은 세대의 좌절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뭐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 복지는 연금 문제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이거든요. 복지가 해결 안 되는 것을 부동산으로 결국은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복지 문제는 부동산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들의 좌절감이 갭투자, 일부 약간 돈 있는 애들은 갭투자를 하고 돈 없는 애들은 이제 코인, 그 다음에 더 없는 애들은 지금 캄보디아 저렇게 잡혀가 있는 애들,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의 한편에는 청년들의 좌절과 넓게 보면 서울, 좁게 보면 강남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이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청년의 좌절감이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시민의 정치 참여, 정당의 활동, 이런 거의 시대가 지났다라고 보는 게 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 주장한 사람들인데, 콜린 크로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건데,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은 저는 이제 유럽과는 달리 원래부터 약간은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이 원래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뭐 세계 최대의 당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1,000원 내고도 정당원이 될 수 있고, 그 정당의 가치가 사람들의 일상까지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정당은 정당 체제가 시민사회에 뿌리박고 있다기보다는 권력 창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사회적인 정체성에 기초한 정당 정치가 선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포스트 민주주의적인 현상이 노사모, 미투, 팬덤 정치 현상이 있긴 한데, 이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원래부터 있었다.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구의 틀로 한국을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능력주의, 소비주의와 혐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투자자화, 모든 사람의 소비자화. 그러니까 유권자로서의 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나, 유권자가 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미 소비자 혹은 투자자의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5천만 중에서 1,700만 명이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노조 조합원들도 다 투자자예요. 하다못해 100만 원 주식 투자해도 이 사람은 그 다음 매일 아침에 주식값 올라가는 거 보지, 이 회사에 자기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투자자 멘탈리티하고 소비자 멘탈리티가 한국 사회에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 대안과 구조적 대안과 근본적 대안을 이제 구별을 해서 봤습니다. 이 단기적 대안은 어쨌든 현재 조건에서 우리가 이 체제를 완전히 일거에 뒤집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정치적 대표성, 즉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의 선거법이나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고 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정권은 넘어갈 수 있고, 정권이 넘어가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사람은 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오히려 문제의 상당한 정도의 현재 제도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대통령제를 문제 삼다 프랑스도 바로 비슷합니다. 이원집정부제라고 말하지만 불안정한 대통령제가, 프랑스가 저렇게 이제 결국은 통치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은 대통령제하고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개혁은 경제 양극화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조세는 다 피했죠. 규제로 쭉 갔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규제로서 이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세를 꺼내지 않고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풀뿌리 자치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대안은 이제 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 문제인데,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의회 문제, 시민의 사법 참여, 시민 발언, 이 세 가지의 세트를 어떻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고, 질문을 몇 가지 그냥 올려봤습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24%가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자영업 붕괴는 곧 경제 붕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영업 붕괴와 청년 실업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기술 봉건주의, 거의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 플랫폼이 결국은 이
플랫폼에 일하는 사람들은 농모처럼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플랫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민주권 혹은 노동조합? 너무 먼 이야기죠. 노동조합 굉장히 먼 이야기고 시민주권도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이고, 또 현실 정치의 문제로 트럼피즘에 영향하여서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과 민주주의 강화의 상관성은 무엇인가, 이게 큰 주제죠. 그다음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자치기본법안 시민사회 활성화 입법화가 가능한가, 현재 중앙정치 복사판의 지방정치를 변화시킬 동력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조금 더 추상 수준을 낮추면 한국 차원에서 이야기할 문제이고,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뭐 시민교육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촛불을 응원봉 시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2030 그 청년들의 어떤 이제 보이는 성향이나 행태들을 과연 극우라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진 사회학자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극우라고 하는 거는 뭐 인종주의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근본주의, 전통주의 이런 거라고 본다면 2030 청년들이, 특히 남성 청년들이 가지는 어떤 좌절감,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행태, 그런 건 있지만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현상 아닌가. 그걸 극우라고 하기에는 극우로서의 어떤 그 개념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도 좀 살금 드는데요. 그리고 좀 같은 문제이실 것 같아서 영남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그러니까 극우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니까 마치 그 이대남이 기성세대 중심의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느끼는 그 상실감 또는 분노, 이것이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념적 성향을 가져서 그쪽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민주진영이라든지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나 그 내로남불식의 대한 그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반대쪽으로 쏠려버리는 것과 유사하게 영남 지역 사람들의 정서에도 그런 극우적 성향 때문에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 국힘당이 아닌 정치 세력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실망감에서 오히려 이제 국힘 쪽에 그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여지는 없는 건지, 같은 맥락에서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이제 사상적으로 극우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정말로 이제 이 백인 우월주의를 가진 분들이 근본적인 극우라고, 전 사상적인 극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민족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까지, 만약에 심리적으로까지 설명을 하면은 인간에게는 근대 이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의 리버럴한 측면과 동시에 자기의 본능적인, 말하자면 생명의 리비도를 여전히 집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산층이나 이 사람들은 리버럴한 성향이 있다면 최상층과 최하층은 오히려 좀 성향이 다른, 계층적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이고, 그게 심리적인 문제하고 저는 겹쳐 있다고 보는데, 이제 칼 슈미트가 이야기하는 결단주의 비슷한 건데, 리버럴은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경청을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데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기의 생명과 본능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리버럴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외적인 경제 환경에 위기가 오고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훨씬 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기울어질 경향들이 커진다고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외적 환경이 두 가지가 결합을 했을 때, 자, 그렇다게 본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미국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미시간이나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왜 전통적인 민주당에 표밭이었던 사람들이 트럼프로 갔는가의 문제하고 굉장히 저는 유사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원래 남부 백인들은 그렇다 치고요.
백인 남성 노동자 저학력층 사람들이 옛날에 민주당의 표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가게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실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이 세계화에 대한 그리고 클린턴이나 이 클린턴 부부나 오바마에 대한 분노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놈들은 말로는 번드름하게 하면서 계속 거짓말만 하고 내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배신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배신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기저에는 말하자면 백인 남성 저항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내적인 이유와 외적 이유가 결합이 됐을 때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면 영남 보수의 가 가지고 있는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 사람들의 차이점이 저는 영남 출신이지만 보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 호남은 정권 교체를 계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시민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은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것도 있고 유교적인 습성도 좀 강해요. 영남이. 권위주의적인 남성주의적인 것도 좀 강해요. 그래서 영남 보수성은 잠재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문화적인 전통은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 대안의 불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영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리버럴로 갈 수도 있는데, 리버럴로 갈 수 있는 청년들의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된 중산층 전문직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최하층이나 최상층 청년들 같으면은 최상층은 원래가 기본적으로 친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우 보수적인 생각이 있고, 최하층의 청년들은 마찬가지로 이 리버럴한 체제 속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거나 그 리버럴한 부분에 대한 환멸감 같은 경우에 작동을 해서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훨씬 더 능력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요. 기성세대에 비해서. 왜냐, 유치원 때부터 경쟁에 노출되거든요.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약간의 권위주의적이고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있지만 지금 애들에게는 그런 전형이 없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다 모든 게 이해타산으로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는 경쟁 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분명히 극으로 갈 수 있는 상대적인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인 토양을 이미 얘들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극자로 갈 수 있는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극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정치적 대안,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으로 그 DNA 측면들 이런 경우가 동시작용이 하지 않나 싶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영남 같은 경우도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바뀌어서 제3당이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국힘으로 갔던 일정한 부분은 빠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으로는 안 가더라도 일정한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호남도 마찬가지죠. 호남도 그래서 이제 저기 계속 안철수나 이 사람들이 해가 10%까지 얻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제도의 문제하고 이게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청년들 역시 청년들은 지금 노동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급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만약에 정치화되거나 진보화된다면 아마 녹색당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 자체의 특성이 여기 써 있는 대로 능력주의, 승리주의,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하나의 극단적인 체제 외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견제 체제도 없고 하니까 이건 끝을 치닫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아무리 대안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자본의 자기 증식적 특성 때문에 도저히 해결 실마리를 저는 이 체제 내에서는 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항 세력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예, 결국은 스스로 무너진.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민주주의 위협이 아니라 지금 인류 자체의 위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토마 피케티가 했던 말인데, 극도로 불평등한 체제가 완화되는 것은 전쟁밖에 없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피케티가 그거를 극도로 불평등한 체제가 몇 번의 변곡점이 있는데, 이게 봉건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그때, 근데 몇 가지 이게 해결되는 것은 전쟁이었다. 이게 이제 피케티의 주장이죠. 인류의 종말로까지 가는 전쟁일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뭐 대공황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산 가치가 10억이 그냥 3억으로 확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대공황은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파적 대안하고 우파적 대안인데 우파적 대안은 파시즘이고 좌파적 대안은 루즈벨트의 개혁입니다. 그게 이제 사민주의죠. 사회민주주의죠.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적어도 40년대 말에서 60년대까지는 매우 평등한 사회가 어느 정도는 됐던 거죠. 유럽도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럼 루즈벨트식 대안이 그때는 노동 계급을 하고 자본가 계급하고 타협을 해서 결국 루즈벨트가 이제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3번, 4번이나 대통령이 됨으로써 가능했던 거죠. 그 이제 미국식 대안인데요. 그럼 지금 시기에 루즈벨트식의 계급 타협이 가능한가? 이제 이 질문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고, 그게 자본이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는 방식이 결국은 그 방법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가 이제 우리의 이제 현재로서는 퀘션 마크인데, 유럽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덴마크 같은 나라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접점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복지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지금 많이 이야기한 나라는 덴마크 같아요. 그러니까 스웨덴도 굉장히 많이 시청거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나라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 같은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증세를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의 반대편 세력이 나와가지고 그냥 증세를 그냥 미친 척하고 올리고, 이재명이 지금 이런 식의 부동산 대책을 한 게 아니라 보유세를 그냥 확 올리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증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해서 이렇게 자본을 통제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쟁 아닌 방법으로 가용한 방법.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 시민들의 정치적인 그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한국이.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지는 약하지만 이제 DSA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랑 사회민주주의는 약간 다른 그런 어떤 이제 일정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제가 볼 때 시민들의 정치 역동성은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는데, 이 진보적인 어떤 정책 대안을 내는 데서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고, 이 분단 체제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것도 상당히 이 위기를 지루하게 끌고 가게 하는 한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제도를 개혁하는 이 미시적 사고를 확 깨는 좀 담론들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담론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으니까 다 기존에 실험되었거나 주창되었던 것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어떤 게 그런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식견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선 돌파구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했던 직접민주주의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주창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선거민주주의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널리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지금 100년 전의 한국이나 50년 전의 한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미국이 아무리 패권 경쟁을 하더라도 한국이 이미 상당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중위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정도의 그건 안 되지만 중위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위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일본하고는 좀 더 가까이 지내가지고 이 어느 정도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국이 약간의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안 되면 시민사회로도 계속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역할을 할 수 있어라고 계속 부추겨가지고 조금 더 액티브 역할을 하면 한국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죠. 그동안 우리는 항상 피해자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어느 정도 왔다고 봐요. 그게 정치적인 리더십의 문제고, 그런 정치가를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조금 더 과감한 주장들을 이제는 해도 괜찮을 타임이 왔다. 왜냐하면 지금 전환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실마리는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 뭐 옛날부터 신구 세대는 항상 부딪혔고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은 항상 가득했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성세대들을 몰아내고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그 다툼은 항상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의 지금 청년들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정치 세력화되는 과정, 세계적인 이 글로벌 현상과 물려가지고 미국에서 이걸 펌프질하고 있고 전 세계를 돕면서 강연을 하고 조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또 한국에도 그 유입이 그대로 되고 있고 청소년들은 거의 게임해요. 거의 100% 남학생들은 특히. 맞아요. 그 게임 그 온라인 세상에 와보면 별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온갖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애들은 배웁니다. 정치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욕도 배우고 폭력도 배우고요. 거기서 지금 그래서 지금 학교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의대 가는 애들 이런 애들도 거기서 놀아요.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고 그걸 우리 사회가 한 10수년, 20년 가까이 방치를 했죠. 그것을. 교수님은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현재 간접 이 대의민주주의를 일단은 발판을 하고 있으니 이걸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직접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시민의회 예. 또 사법참여 예. 또 발의 그다음에 국민소환 예. 이런 것들은 현재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예. 자본주의하고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민주주의의 이 운명적인 관계. 근데 자본주의 살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계속 발전 강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방안은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 정치적인 훈련, 교육 이걸 어떻게 또 제도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시민의회 참여, 발의, 소환 이런 어떤 핵심적인 현재 대의제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참여를 우리가 한국이 먼저 이렇게 조직해낸다면 진짜 지금 도미노처럼 세계가 다 극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이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시민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네. 지금의 이제 젊은 청년들은 패배한 싸움에는 안 들어와요. 네. 이기는 쪽에 가요. 그러면 이기는 쪽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기는 쪽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 그러려면 지금 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소득 같은 거를 면단이나 리단이나 혹은 몇 군데 계속 실험을 하거나 직접 민주주의 소환제 주민 발안 이런 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실험하는 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것이 사람들이 이게 되네라고 해서 거기서 청년들도 모여들 수 있고 사람들 되지 그냥 계속 주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를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확 달라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와닿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가령 자기들이 극단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2, 3이 문제가 아니고 10대, 20대가 문제예요. 10대가 아니고 사실은 0대가 문제예요. 영대. 초등학생만 되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 걔들은 그냥 그 혐오 또 뭐 이 소외 이런 것들 거의 일상놀이예요. 맞습니다. 그 뭐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들이 걔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걔들이 비명이라고 봐요. 네네. 맞아요. 저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좀 우리가 꽤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별로 닮고 싶지 않은 나라지만은 일본에서 유도리 교육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 유도리 교육을 해서 자살률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그래요. 저는 뭐 사실은 이 자료들을 검토를 안 해봤지만 맞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쪽에서 좀 이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 어떠신지? 예, 뭐 우리 여기 교육에 우리 또 전문가 또 계시지만 저는 애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숨통 틔워주려면은 저는 교육보다는 놀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고 무조건 놀게 해야 되고 그 뭐 서울시 조경 교육감도 시도했지만 농촌 유학 같은 거 방식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하여튼 노는 공간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주고 그 노는 공간을 기성세대가 약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는 무조건 놀아라 너희들이 놀고 그다음에 지겨울 때 공부할 거 관심 있는 거 메인디 물어라 놀 때까지는 무조건 놀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6개월 동안 놀아도 괜찮다.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런 거 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놀리다가 나중에 놀다 지겨워가지고 애들이 이제 뭐 밭에 나가서 이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걔들이 나중에 제대로 이제 이 성장해가지고 다시 찾아오고 또 지원금도 내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저기 아예 전 모든 교육청에서 다 해가지고 그런 학교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해서 숨통을 좀 틔워주는 거를 많이 했으면 그 중에서 좀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좋은 애들이 나오면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